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이런 일로 사연을 쓰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오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 뭐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에 비해 뒤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고 복수 아닌 복수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원래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는다거나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란다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를 설명하는 문장이 있다면 딱 그 문장일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고 망하길 바라면서 복수를 결심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일도 바로 그 일이고 말이죠. 저희 집은 원래 어렸을 때는 잘 살았습니다. 아빠가 하는 사업도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원래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셨어요. 그래서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쯤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나 대학 안 갈래. 그래도 대학을 안 가면 어떡해. 아빠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대학은 가야지. 부모님은 끝까지 만류하셨지만 저는 대학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당시에 대학을 가는 것이 너무나 큰 사치라고 느껴졌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돈 하는데 어떻게 무슨 염치로 제가 대학 소리를 꺼낼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장학금 같은 걸 받아가며 학교에 갈 만큼 공부를 잘하지 않기도 했고 말이죠.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하나마나한 대학 생활을 하느라 시간도 돈도 낭비할 시간이 당시에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당시에 저희 가족의 가장은 저였거든요. 엄마가 아프셨고 아빠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그리고 여기저기 쫓기는 신세라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말이죠.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다행히 잘 해결되어 더 이상 빚에는 시달리지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힘든 건 여전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은 잘 살던 집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 그리고 동생들이 달라진 환경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느라 그걸 덜 느꼈는데 말입니다. 험난한 시기를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한동안은 힘들었던 것 같네요. 망했다고 생각했던 아빠의 사업 아이템이 어느 투자자에게 팔리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 이후로는 그전과 같은 부유한 생활은 아니더라도 조금 숨통이 트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못했던 공부를 더 해보는 건 어떠냐? 내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면 몰라도 이제 와서 그렇게 남한테 보여주기식의 학위를 따는 건 그다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장이 있는 거랑 없는 건 사회에서 인식 차이가 큰데. 제가 하는 일이 학벌이 꼭 필요한 일도 아니고요. 저는 정말 생각 없어요. 당시에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뭐 전문적으로 순수 미술을 한다, 이건 아니었고 여기저기서 의뢰받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이가 꽤나 쏠쏠한 편이었어요. 또래의 다른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한 친구들과 비교해도 제가 더 벌었으니까요. 그림 공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공부잖아요. 사실 그래서 더더욱 하지 않겠다고 부모님에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다가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생활에 진심으로 만족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저에게 부채감 같은 게 있으세요. 제 꿈을 당신들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희생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요. 물론 가족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요.
남편을 만난 건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우연히 너를 보고서는 소개해달라고 난리야. 나는 연애할 생각 없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봐.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 내가 아까워서 그래. 조건에 혹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좋다는 사람이 당시에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여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만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조건들도 좋기는 했어요. 우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신다고 했고, 하나 있는 형도 전문직이었어요. 저희 집이 망하기 전이었다면 저희 집 조건이 더 좋았겠지만, 그건 과거잖아요. 그냥 딱 봐도 제가 많이 기울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만 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조건의 여자에게는 청혼할 리 없다고 말이죠. 집안 형편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막 부자다 할 정도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제가 고졸이잖아요. 명문대에 나온 사람이라 그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외로 그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굴어주는 남편에게 말이죠. 하지만 난관은 있었어요. 남편의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졸이라니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이해가 아예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시대에 명문대에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그 집안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남편의 형, 그리고 남편의 형수까지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졸 며느리라니 싫을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안 간 게 아니라 당시의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 일찌감치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노릇을 한 게 너무 대단하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한 가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집안의 빚이 다 해결된 거는 맞니? 네, 이제는 없어요. 가정 노릇 안 해도 됩니다. 서류 몇 개만 떼어오거라. 확인을 좀 해봐야겠으니. 그러면서 제 통장 내역과 저희 집 등기부 등등 모든 재산 내역을 확인하셨습니다. 불안하실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당시에는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도 빚은 다 해결이 되었다니 불행 중 다행이구나. 아버님은 다시 사업하실 생각은 없으시대지? 네. 그래, 그래야지. 사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본인 욕심으로 가족들 고생시키는 것도 하면 안 되는 짓이고. 아휴, 어쩌다 내가 이런 며느리를 보게 된 건지 원. 빚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니.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남편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랬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기는 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일 리 없는 건데 말입니다. 철저하게 저희 집이 의린 결혼이었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뭐든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네네, 그러시죠. 그러세요. 고개를 숙이는 엄마를 보는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인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런 한쪽이 을이 되는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결혼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무시는 계속되었어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특히
저희 손이 동서인 형님을 비교하는 게 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손이 동서 되는 형님은 대학 교단에서는 교수였거든요. 고졸인 저와는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학벌과 직업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한쪽은 박사까지 한 교수고 한쪽은 고졸이고 무슨 며느리 둘 가방끈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 그런 말로 저에 대한 비방 아닌 비방을 시작하는 날이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가 팍 죽더라고요. 사실 평소의 성격 같아서는 바로 반박을 했겠지만 이게 결혼하고 시댁이 되고 그러면 또 다르긴 하더라고요. 성격대로 못하는 거 말입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내가 정말 어디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너같이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고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요. 뭐 형님은 시누이는 아니었지만 딱 그 말이 생각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얄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동서, 너무 많이 서운해하거나 그러지는 마. 어머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어. 밖에 나가면 새며느리 이야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실 텐데 그걸 하나도 못하시게 되신 거잖아.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시절에 그런 명문대를 나오셨으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동서도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오게 된 걸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정도는 감수해.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하는 것도 그랬지만 솔직히 어머님이나 아버님 생신 같은 건 이제 동서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라도 잘해서 이쁨 받으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이게 내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다 동서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니까. 그러면서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저에게 밀었습니다. 본인이 하기 싫어서 떠넘기는 게 뻔히 보였지만 저는 그럼에도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막말로 그거라도 잘해야지 하는 말에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남편도 제 편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남편이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면 제가 나서서 말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져. 그냥 당신은 내 푸념만 옆에서 잘 들어줘. 그거 하나면 나는 다 돼. 알겠지?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는 다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다 괜찮았어요. 시어머니의 구박도 형님의 비꼼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제 편이었고 남편이 저를 사랑해줬고 그리고 저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거라면 이 정도쯤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그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임신 문제로 말이죠. 결혼한 지 2년이 넘어서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나중에 왜 생기지 않았던 건지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을 졸였던 그 시절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다 때려 부수고 싶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너는 도대체 이 집안 며느리로서 제대로 하는 게 뭐니? 네 역할을 하나라도 하냔 말이야. 왜 남들은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아이 하나 못 가져?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 죄송하다는 말도 지겨워. 그냥 내 앞에서 좀 사라져라. 두고 보면 정이라도 쌓이겠지 했던 내가 등신이지. 볼수록 분통만 터지는데. 내 아들이지만 이런 거 좋다고 데리고 온 것도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날도 굉장히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울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우는 제 얼굴을 본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숨을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말투와 표정에서 귀찮음을 읽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남편이 변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버티고 있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남편이 변하면 저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이건 남편분도 와서 검사 받아봐야 정확하게 문제를 알 수 있다는 말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어요. 나랑 같이 산부인과 한번 가주면 안 돼? 산부인과는 왜?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한번 와보라고 하길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뭘 그렇게 안달복달을 해? 보는 나도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 그냥 좀 자연스럽게 둬. 남편은 정말 수상할 정도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제가 별말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심신이 너무 지쳐있기도 했고 저는 어딜 가나 그런 윽박지름을 들었기 때문에 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모두의 말들의 말이죠. 그 와중에도 형님은 정말 못돼 먹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 같으면 그런 취급받고 자존심 상해서 결혼 생활 유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동서는 내내 그런 취급만 받아와서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건가?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저를 빤히 보고서는 비웃으며 그렇게 말하는 형님을 보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뭐 일종의 오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가 되면 마치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 알게 된 건지 남편이 일부러 흘린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일부러 흘렸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제가 어떻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저에게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아는 모든 이야기들을 귀찮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건 바람과 연결짓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자의 직감 말입니다. 남편이 저를 다른 여자로 착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름을 잘못 부른다거나 하는 실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느낌이 그런 건 말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어요.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는데 안방 창문이 열려 있는 줄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나는 자기를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 그럼. 그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혼? 당연히 곧 하지. 조금만 기다려줘. 아직 적당한 사유를 못 찾아서 그래.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여자는 나 안 놔줄 여자라서 내가 꼬투리를 잡아야 한다니까. 아, 그래.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그런 게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원래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장면을 보면 현실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코까지 골면서 잘 자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는 남편의 얼굴을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난폭한 생각이 든 건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대화 내용이 그야말로 가관 그 자체였어요. 나는 자기밖에 없지. 마누라 얼굴도 보기 싫어 요즘은. 하루빨리 이혼하고 자기랑 살고 싶다. 이 여자는 눈치도 없어. 그냥 눈치채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본인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선심 쓰듯 이혼해주고
그게 제일 그림이 좋지 않아? 그런 대화 내용을 보는데 이게 그간 내가 알았던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던 남편은 누군가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사람이 변한 건지 그냥 눈물만 흘렀던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부정했다가 정말 혼자 별 생쇼를 다 했네요. 그리고서는 내린 결론은 정말이지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이혼은 할 수가 없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들으시는 분들 속이 다 뒤집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를 한 대 때리고 싶은 기분이 들기는 하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네,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나는 그 대화를 보지 않은 척, 남편의 바람을 모르는 척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완전히 괜찮아 보이는 연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얼굴만 봐도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급기야는 정신이 팔려 저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남편까지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둘러댈 뿐 말이죠. 아니, 그냥 요즘 신경 쓰이는 일이 많네. 당신은 그게 문제야. 별거 아닌 거에도 그렇게 신경 쓰는 거. 그렇게 죽상을 하고 집에 있으니 내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내가 혹시 바람이 나도 그건 당신 탓이니까 그런 줄 알아. 정말 뻔뻔하고 못돼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지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있으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악을 쓰면서 모르는 척 해오고 있던 남편의 바람을 형님이 알게 된 겁니다. 당시에 저에게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 몰랐으면 하고 고를 수 있다면 지체 없이 고르고 싶은 사람이 형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서도 가만히 있을 인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동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지 남편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는 아내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싶어서 말이야. 다짜고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알고서 하는 말 같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았고 말이죠. 도련님, 바람난 거 알아? 라고 바로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그런 저의 반응을 보고 단박에 눈치를 챘어요. 알고 있었구나. 하긴 그것도 모르면 진짜 등신이지 그게. 그렇게 말하고서는 아래 위로 저를 훑어보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람 자존심을 땅에 패대기 치고 그걸로 모자라 발로 짓밟는 질문이었어요. 아, 그러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거야? 그거 더 등신인데. 모르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뭐를 몰라? 도련님이 바람난 거? 아니면 동서가 그걸 알면서도 이혼이 무서워서 모르는 척하는 중인 거? 제가 이혼이 무서워서 모르는 척하는 거라고. 누가 그래요? 아니면 뭔데? 뭐 증거라도 싹 모아서 소송이라도 준비 중이야? 뭐 그런 거면 나름 똑똑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본 동서는 그럴 수 있는 인물이 못 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형님의 말대로 저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르는 척하며 현실 도피를 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지? 동서 그렇게 안 똑똑하잖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안 살지.
그 순간 욱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모르는 척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있는데 자기가 뭘 한다고.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저에게 그런 막말을 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떻게 살든 형님이 무슨 상관이신데요? 그래서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은 제가 소리를 지르니 조금 놀란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엄청난 독설이 이어졌어요. 아마 그날 제가 눈에 떠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고 사는 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니, 진짜 등신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사는지 속이 답답하잖아. 왜 그런 취급을 자처해? 그니까 그런 취급밖에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동서가 함부로 대해지기를 자처하잖아.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겠더군요. 정말 분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하고 서러운데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등신같이 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거야. 그 대목에서 눈물이 뚝 하고 흘렀던 것 같아요. 아니, 공부머리만 멍청한 줄 알았더니 그냥 멍청한 사람이었던 거잖아. 나 같아도 동서 같은 고졸 마누라랑은 못 산다.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냐. 여태 살아준 도련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니까. 제가 형님한테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그렇대? 그냥 나는 내 주변에 동서같이 멍청한 사람이 없었어서 그게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본인만 등신 취급받으니까 그거 알라고 말해주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못 배워 먹은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천치가 틀지는 몰랐네. 서럽고 화가 나고 형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아,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스스로가 정말 죽을 만큼 한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공감하시겠지만 한번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싶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니었나 싶네요. 엄마의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연락이 통 없어서 전화해봤다.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언제나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고 쉬어가도 돼. 이런 부모밖에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엄마는 다 알고 있다 하는 말 말입니다. 엄마가 뭔가를 알고서 그런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 그쯤에 제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그냥 전화한 건데 타이밍이 맞았던 건지는 알 수 없어도 정말 그때 그 전화가 아니었으면 제가 살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때 엄마의 그 전화를 받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이혼하자고 말입니다. 우선 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울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증거를 다 모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카톡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옮겨둔 것, 그리고 이후에 남편이 누군가와 몰래 통화를 하는 것 같으면 다 쫓아가서 녹음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유리할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대어 아닌 대어를 낳게 되었어요. 아, 아기 생길 걱정은 안 해도 돼. 나 묶어놨어. 라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거든요. 당시에는 어느 정도 남편에 대한 것을 포기하기도 했었고 또 그보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더 큰 상처와 더 큰 환멸과 경멸을 느끼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정말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에서는 저에게 조급해한다고 화를 내었던 것, 그 모든 남편의 행동들이 생각이 나서 남편이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정말 이제는 같이 살라고 해도 제가 치가 떨리게 싫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건 그거였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환멸 같은 게 느껴져서 잠시 의욕을 잃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인간에게 제대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일어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그게 아마 결정적이고 저에게 유리한 이혼 사유가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 이혼 소송장이 남편의 회사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그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짐을 다 챙겨둔 상태기는 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너, 이건 뭐야? 뭐긴 뭐야. 보면 몰라? 너 한글 못 읽어? 아마 남편은 그런 제 태도에 굉장히 놀라기는 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순종적인 아내 노릇을 하고 있던 제가 갑자기 그렇게 돌변한 거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놀랄만 하기는 했을 겁니다. 너 알고 있었어? 알면서 그간 모르는 척한 거야? 모르는 척을 했든 말았든 죄를 지은 건 너니까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그렇게 소리를 확 지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싸둔 짐을 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은 너도 속 좀 썩어봐라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뿐 아니라 남편과 바람이 난 그 여자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아마 그 상간녀에게 남편이 굉장히 많이 닥달을 듣고 있는 듯 했어요. 그 이후로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제 손을 부여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일단 소송 다 취하해주면 안 돼?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합의 이혼이라는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 하고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보다가 픽 하고 웃었습니다. 힘든 길? 너한테는 힘든 길이겠지. 나는 내가 다 이길 길이라 하나도 안 힘든데? 여보. 누가 네 여보야. 나 여보라고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또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그게 남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바로 형님이었어요. 이혼 소송한다고 했다며? 소식 되게 빠르네요. 도련님이 어머니께 이야기하셨더라고. 나도 어머니께 들었어. 근데 무슨 소송까지 해? 집안 시끄러워지게. 제 집안 아니라 시끄러워지든 말든 상관없는데요.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구는 건데? 그렇게 멍청하게 있을 때는 언제고. 계속 그렇게 멍청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어. 그니까 그냥 적당히 위자료 좀 챙기고 소송은 취하해. 이런 일로 시끄럽게 만들어봐야 동서한테도 좋을 게 없어. 다른 사람한테 시집은 가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시끄럽게 이혼하면 누가 동서랑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 그 말이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진 말도 말이죠. 동서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본인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보나마나 또 어디서 괜찮은 남자 물려고 할 텐데 똑똑하게 생각해. 당장 눈앞에 분풀이 한다고 앞으로 인생 망치지 말고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럴 깜냥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충고해 주는 거니까 고깝게 듣지 말고. 알겠어? 끝까지 저를 가르치려고 드는 그 태도에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바로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희 집은 원래 못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졌던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면서 힘들어진 저희 집을 모르는 척했던 것을 한때는 원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살아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는 했어요.
다들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언젠가 작은아버지가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와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하거라. 네 부탁이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마. 그때 모르는 척해서 너한테도 너희 아버지한테도 형수한테도 미안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연찮게도 작은아버지가 계시는 학교는 형님이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는 학교였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결혼식도 오지 않으셨던지라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부탁 들어주신다고 하셨던 거 안 잊으셨죠? 그래, 이야기해봐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다 들어주마.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작은아버지 학교에 교수 하나를 잘라주세요. 작은아버지는 제가 그런 부탁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던 건지 잠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걸 묻기는 하셨어요. 들어주기는 할 텐데 그래도 누군지는 알자. 누군데 네가 이렇게 전화해서 나한테 부탁하는지. 저 이혼하거든요. 그런데 제 손이 동서로 있었던 형님이세요. 그러고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뉘앙스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대충 짐작은 하셨을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으신 분이니 어지간해서는 제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먼저 형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연락은 한 번에 닿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에 갑자기 학교에서 잘리게 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고 잘렸으니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알아보고 다니느라 말입니다. 나 동서랑 전화로 시덥잖은 이야기할 여유 없어. 용건만 이야기해. 학교 잘리셨죠? 제 그 말은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형님이 그걸 못 알아들었을 리 없고요. 혹시 동서가 무슨 연관 있어? 궁금하시면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로 나오세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소송 이후 처음으로 형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간 자리에 앉아있는 형님의 얼굴은 정말 굉장히 많이 살벌했어요. 제가 뒤에서 무슨 수를 써서 자기가 잘린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시를 했던 제가 대체 무슨 능력으로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고요.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동서가 그럴 능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 저를 보고서는 다짜고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형님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픽 하고 웃었습니다. 늘 저를 보고 비웃든 말이죠.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에 형님은 정말로 열을 받은 듯 보였어요. 야, 빨리 이야기 못해? 내가 너처럼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 이 마당에도 끝까지 저를 무시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인제 와서 감출 생각도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들으신 적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형님이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말인 즉슨 예전에는 제가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부자셨고 그래서 아버님의 형제들이 다들 한가락하시는 분이거든요. 그중에는 형님 학교의 총장님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형님은 잠시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제 작은아버지가 형님네 학교 총장님이시라고요.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못 도와주신 것이 미안하다고 언제든 부탁할 거 있으면 하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형님 잘라달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쪽에 발도 못 붙이게 해달라고.
그런 제 말에 형님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니까짓 게 어떻게 우리 학교의 총장님의 조카라는 거야?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찾아뵙고 물어보세요. 이제 설명이 다 됐죠? 라고 말하고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저의 손을 형님이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 동서 이렇게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저에게는 처음 보여주는 얼굴을 하고 계시더군요. 굉장히 당황했고 또 어딘가 간절한 얼굴 말입니다. 일단 나랑 이야기 좀 해, 동서. 제가 형님이랑 무슨 더 할 이야기가 남아있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동서지간도 아니잖아요. 곧 이혼할 건데. 내가 미안해, 응? 그래도 가족으로 산 세월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말에 헛웃음이 나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형님이 저를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긴 하고요. 가족을 그렇게나 무시하고 막대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거야, 동서가 너무 편하니까. 2번 편했다가는 사람 죽이겠네 아주. 제 그 말에 형님은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용서해줄 생각도 없고 물을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형님 얼굴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저를 붙잡고 형님은 읍소를 냈습니다. 우는 소리를 해가며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내 평생의 커리어가 한 방에 망가지는 건데 어떻게 포기를 해? 나한테 그건 전부야, 응? 동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우리 집 양반이랑도 지금 사이 안 좋아. 나한테는 일밖에 없다고. 제발 동서, 응?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비는 형님을 두고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형님은 그 일로 학교에서 잘린 뒤 이혼까지 당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교수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원래도 다툼이 잦았는데 형님이 학교에서 잘리고 나서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더 많이 다투게 된 게 원인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누가 봐도 유책 배우자로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 본인은 주겠다고 나서기는 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 거품 물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전현이 대체 뭐 잘한 게 있다고. 돈을 그만큼이나 줘. 법대로 한 건데요, 뭐. 우리나라 법이 썩었다. 썩어서 그렇다고. 내 아들 돈 너한테 10원 한 장도 못 준다. 주제도 모르고 먼저 이혼 이야기한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돈까지 줘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으냐? 그렇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다 난 건데. 야, 이년아. 너 오늘 어디 한번 내 손에 죽어봐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달려드셨습니다. 그냥 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끄덩이로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주변 누군가가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본인의 손에서 제 머리를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도 당연히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고요. 폭행으로 시어머니를 바로 고소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난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고소하냐, 뭐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시면서 말이죠. 그 지경이 되어서도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건 도무지 참아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너처럼 주제도 모르는 애들이 참 싫다. 어디 한번 주제도 모르는 애한테 된통 당해보세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빌면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고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조차 되지 못한다고 말이죠. 두 아들이 모두 이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신다고 하더군요. 나는 왜 이렇게 며느리 복이 없나 몰라. 어디서 그런 것들만 들어와서는. 언제는 형님 보고 귀한 며느리라고 그렇게 치켜 세우더니 말입니다. 교수가 아니라고 바로 그렇게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을 듣고 사람을 그렇게 가진 것, 그리고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 같네요. 저는 절대 저렇게 나이 들지 않아야겠다는 다짐도 했고 말이죠. 아,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너랑 이혼하고 바로 그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잖아. 왜? 아니야? 헤어졌대? 너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차였대. 그래서 그 여자 집 앞에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던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혼을 했는데 어쩌고 하면서. 그 여자는 나랑 이혼만 하면 바로 결혼할 것처럼 굴더니 왜 헤어진 거래? 듣기로는 훨씬 능력 있는 총각 남자를 어디서 하나 문 모양이더라고. 남의 남자를 뺏는 것에 그리고 남의 가정을 깰 생각을 하는 여자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일 리 없잖아요. 그런 여자를 믿는 남편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걸로 생각해서 전혀 불쌍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짓을 할 여자를 믿는 남편이 등신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크기는 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둔 게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깬 거니까요. 수천만 원의 가방이나 반지를 사다 바쳤는데 그것도 하나도 돌려받고 있지 못해서 소송을 거니마니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고도 얼핏 들은 것 같네요. 여러분은 업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못돼 먹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를 보면서 어쩌면 업보라는 것이 정말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지금 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연을 쓰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혼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결혼의 실패는 곧 내 인생의 실패인 걸로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하루하루 깨닫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그 선택은 끝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시작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겁이 난다는 이유로 불행을 껴안고 사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다는 생각을 듭니다. 하루하루 더 힘들어질 뿐 절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다행히 집에 여유가 조금 생기기도 했고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잠시 쉬면서 앞으로 뭐라고 살지 생각하는 중인데 그 생각하는 시간조차 행복하다고 느낄 만큼 말이에요. 만약 과거의 저와 같이 불행을 껴안고 사시면서 닥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그곳에 멈춰 서 계신다면 행복해질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절대 겁부터 미리 먹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거기도 하고 말입니다. 혹시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용기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괜찮아졌으니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셨기를 그리고 얻어가는 게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늘 고지식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규칙대로만 하면 살만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는지, 인생에게 여기저기 얻어맞으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의 제 인생은 그럭저럭 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70세를 훌쩍 넘긴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한창 6.25 전쟁이 있던 무렵에 저는 태어났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손에 혼자 자랐습니다. 참 배고픈 시기를 살아왔기에 돈 10원 한 장이 매우 무섭게 느껴졌고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워낙 제가 그런 가파른 인생길을 살다 보니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에도 그게 그대로 대물림 되더군요. 저는 다소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아내와 결혼할 때에도 요즘 같은 연애 결혼이 아닌 선을 봐서 했기에 서로에게 큰 정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더군요. 지방 출장에 나가 있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던 아내가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제가 출장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작스레 운명을 달리한 것이었어요. 함께 와서 몸조리를 해주시던 장모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그대로 우두커니 멈춰 있었습니다. 자네 어딘가? 명숙이가 이렇게 갔는데 당장 빨리 오게나. 제대로 울지도 못하시는 장모님의 이 몇 마디만으로도 저는 아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뜻인지 알아듣고 말았어요. 크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2살 터울, 1살 터울로 아이를 낳다 보니 점점 체력이 심히 저하되었던 것 같고 큰아들이 국민학교에 가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우리를 결국 떠났어요. 결국 제가 애들 셋을 데리고 후미진 시골로 내려가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당시 남자 혼자서 살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마음 같아선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지만 워낙 고생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저에게 이렇게 또 모진 삶이 시작되다 보니 제가 봐도 저는 점점 더 사나운 성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그럭저럭 공부를 무난하게 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썩 잘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매번 80점 이상 넘겨오지 않는다면 매를 때리겠다고 혹독하게 아이들을 잡았었는데요. 고된 하루를 끝내고 밤에는 술을 마시며 툭하면 화풀이를 애들에게 해대고 아비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아빠 배고픈데 하는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죠. 특히나 시험을 못 보는 날엔 집안 전체가 초상집이었어요. 방에서 둘째와 셋째는 잔뜩 겁먹은 눈으로 저를 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고 저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큰아들에게 혼을 크게 냈습니다. 아들은 공포에 질려 거의 쉰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게다가 시험지를 들고 종일 밖에서 벌을 서게 했는데 장맛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자기 오빠가 자기 형이 불쌍하게 느껴졌던지 애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더군요. 아빠, 형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쓰레기 같은 부모 자격 없는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용서가 안 되더군요. 얼른 좋은 학교도 보내야 하고 무시 안 당하며 살게 하기 위해선 이런 성적으론 턱도 없어 보였고 내 고생을 더 힘겹게 하는 것 같아 큰아들이 그냥 미워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큰아들은 펄펄 열이 끓어 넘치듯 온몸이 뜨거웠고 할 수 없이 그냥 학교를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큰아들에게 모진 소리를 해대었죠. 사내 자식이 그것 가지고 앓는 소리 좀 하지 마.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서 공부나 해. 신경 쓰이게 하고 있어. 퉁퉁 부은 눈으로 절 쳐다보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던 아들은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당시 저는 제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 아이들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미운 마음이 들어 매번 술을 마시고 때렸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옆집 이웃들이 뛰어들어와서 말릴 때도 있었으니 다시 생각해도 아이들에게는 인정사정 없이 공포스러운 아빠로 기억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공부를 시켜서 나중에 남들한테 손 안 벌리게 조그만 통장이라도 하나씩 주고 싶었어요.
제 나름의 계획대로 되고 있었고, 그러던 사이에 큰아들은 이렇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둘째 아들과 막내딸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남자 혼자서 애들 셋을 저렇게 키워냈다고 대단하다는 소리도 해주었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큰아들이 돌연 말을 꺼내더군요. 아빠, 저 이제 대학교 기숙사 들어가려고 해요. 기숙사를? 언제까지나 제 품에 있을 줄 알았는데 멀리 떠나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아들의 마음을 알아주었어야 했어요. 허나 앞으로 살 길 생각하면 그게 맞기도 한 것 같아 허락해 주었고, 큰아들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이후로 남은 애들도 제 곁을 슬슬 떠나더니 연락이 서서히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웃들이 그냥 안부차 던지는 말은 비수가 되어 제 마음에 콕콕 꽂혔습니다. 아니, 김 씨네 애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한 명도 자기 아버지한테 안 와보는 거야? 기숙사 간다고 하고 간 게 벌써 몇 년이에요. 우리 흥수는 어제도 다녀갔는데. 아, 저도 모르죠. 왜 그런 말로 사람 기분 잡치는 겁니까? 그런 말 꺼내지도 마세요. 애들 셋 다 저마다 대학이나 취업을 핑계로 제 곁을 떠나고 가끔 전화만 받아줄 뿐, 이 집에는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이기도 해서 몇 번이나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아들이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빠, 연락하지 마세요. 솔직히 어릴 때 아빠한테 이유 없이 매질당하고 혼났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아빠도 잘 알고 계시죠? 당사자이잖아요. 근데 참 염치도 없으시네요. 끊어요. 더 이상 연락할 생각 마시고요. 그렇게 끊어지던 날 정말 밤새도록 아들이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나중에 전화가 꺼져버렸고 며칠 뒤에는 번호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애들과 연결될 수 있는 창구는 완전히 끊겨버린 셈이었고, 저는 그날 분노와 서러움, 후회, 통한에 뒤싸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에도 그렇게까지 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로부터의 단절은 생사를 뜯는 것처럼 괴롭더군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수년이 지나갔고, 저는 그저 그렇게 멍한 날들을 보내며 가끔씩 애들의 어린 날 모습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내 신세가 처량한 건지, 이제는 화도 나지 않던 차에 오후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주인을 만난 강아지 마냥 동동 뛰었는지 몰라요. 정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에 몇 번이나 얼굴을 꼬집었는데요. 아빠, 저예요. 민식이. 뭐라고? 민식이냐? 실로 10여 년 만에 큰아들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둘째와 셋째도 연락을 하고 있다며 대강의 근황만 말해주더군요. 여전히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래도 저에게 연락을 해준 자체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이야기를 파고 또 파고들다 보니 그새 결혼도 했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시큰거리며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네, 아빠. 저도 너무 바빠서 알릴 새도 없었어요. 언제 한번 애들 데리고 갈게요. 모르는 새에 나한테 며느리도 있고
있고 손주들도 있었다니. 아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분명 잘된 일이기도 했지만 이런 큰 일륜지대사를 아비인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했다는 것이 참 쓰리더라고요. 그래도 연락이 온 게 어디냐며 계속 가슴을 조용히 치며 속을 삭혔어요. 나머지 애들은 아직도 저를 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해결할 숙제가 많이 남은 것 같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들이 화제를 돌리며 말을 꺼내더군요. 아빠, 저도 자식이 있고 좀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시원치가 않아서요. 듣자 하니 직장을 다니면서 최근에 손댄 사업이 있는데 잘 안 풀리고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을 들어보니 제가 너끈히 대줄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 알겠다. 아빠가 주마. 걱정하지 마라. 저는 아직도 꿈 같은 이 상황을 놓칠 수가 없어 어릴 적 자식이 내미는 손들을 쳐버렸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얼른 대답했어요. 애들 셋 이름으로 만들어둔 통장은 여전히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거기서 일부 조금 떼주는 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된 저에게 돈보다 자식이 먼저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빠 감사해요. 계좌번호 바로 보낼게요. 그렇게 보내주고 큰아들은 이후로도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따금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어요. 짧게라도 근황을 듣고 용돈인 셈으로 얼마씩 지어주면서 내 그간의 죄책감을 조금씩이라도 덜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아비를 찾아준 게 고마웠고요. 그런데 인생이란 서서히 망가지기도 하지만 아예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산산조각나서 부서지기도 하더군요. 어쩌면 이미 힌트를 줬던 건데 제가 외면했던 것일까요? 그날도 여지없이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몇 달째 연락을 하면서 며느리의 손주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니 저도 조금은 욕심이 나서 더 얘기를 듣고 싶고 얼굴도 한번 봤음 좋겠더군요. 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좀 궤도에 올랐는데 어려운 부탁해도 되나요? 무슨 부탁 말이냐? 그게 이번에는 좀 큰 한 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들 투자하겠다고 나섰는데 저만 미천이 없어요. 액수를 듣자마자 발등에 망치라도 떨어진 양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제 노후를 다 포기하는 수준의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더군요. 이번만 잘 되면 진짜 잘 풀릴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빠. 제 애들도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한 번도 못 본 손주들이지만 아들도 이젠 가장이 돼서 저렇게 자기 가족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간의 삶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솔직히 너무 큰 금액이라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해서 쉽게 답은 안 나왔으나 저도 어렵게 입을 뗐어요. 그래, 그럼 아빠가 어떻게든 해보마. 저기 근데 나도 네 애들이 보고 싶구나. 한번 만나면 안 되겠니?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대답하더군요. 휴, 그래요, 아빠. 그럼 뵙기로 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좋은데 손주들까지 드디어 보게 된다니 실감이 안 나더군요. 다음 날 얼른 거래하던 은행으로 움직였고 아들에게 거금을 이체하기 직전 다소 크게 심호흡을 해야 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딱 감고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서울 강남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기에 아주 분주했어요. 근처에서 옷을 사입고 손주들 줄 장난감들도 제법 큰 걸로 빵빵하게 샀고 며느리 줄 용돈도 새로 뽑아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사실 아들이 부탁했던 돈도 직접 마주해서 주고 싶었지만 워낙 거금이기에 사람 많은 곳에서 주고받긴 좀 겁이 났고, 그래서 미리 이체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저는 주변을 오가는 가족 단위의 움직임을 보면서 무척 설레었어요. 큰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안아보던 순간부터 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한창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잠깐 딴 생각도 했다가 밖이 어둡다는 걸 느끼고 있던 차에 점점 입에서 쓴맛이 나더군요. 시간이 꽤 지나 있었고 아들이 만나자고 약속했던 장소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벌써 수백 명째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아들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나 싶어 그제야 주섬주섬 전화를 걸었는데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그만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번호는 분명히 아들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했었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래 몇 개월간 연락했던 번호 그대로였는데 말입니다. 옆에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내 사정을 말하면서 한참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상대해주던 사람들의 말은 하나같이 똑같더군요. 저기 할아버지, 안 됐지만 아드님이 번호를 바꿨나 보네요. 아휴, 딱하셔라. 저는 아들과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에 발이 묶여 그렇게 밤새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쯤 되어서야 이런 정신에도 육체는 살아있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야 실감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걸,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을 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아들을 더 기다려보라고, 뭔가 잘못된 걸 거라고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고 저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어요. 참 우스운 것이 그 와중에도 아들 탓을 하고 싶진 않더군요. 여기서 아들을 원망했다간 정말 마지막에 연결고리까지 끊어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완전히 거짓골이 되었는데도 왜 그렇게 저는 자식을 놓지 못했던 걸까요? 정작 정말로 아껴줘야 할 때에는 그렇게 모질게 굴었으면서 말입니다. 진짜 모질게 굴어야 할 때는 놓지 못하는 한심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망할 것은 나 자신밖에 남아있지 않았기에 저는 완전히 총부리를 저에게 겨누며 폐인처럼 살았고 그나마 갖고 있던 돈까지 다 써버리고 서울역을 오가는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내 존재를 보며 저는 스스로 그 어떤 불씨를 붙이고 싶지도 않았고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숨은 붙어있다 보니 유지는 해야 했기에 1년간 무료 밥차를 따라다니며 얻어먹고 가끔 얼굴이 익은 노숙자들과 소주나 마시면서 근근히 생을 이어왔어요. 근데 노숙자 생활도 쉽진 않았어요. 어이, 김씨, 거기 내 자리라 하지 않았나? 노인네가 어디서 감히, 당장 안 비켜? 죄송합니다. 옮길게요. 일명 텃세라고 할까요? 노숙자 사이에선 그런 텃세도 만만치 않아 잠자는 게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된 생활을 해오던 중 일이 생겼습니다. 매번 보이던 밥차가 지역을 옮겨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노숙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고 다들 먹거리를 찾아 음식물 쓰레기라도 뒤지러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당장 먹을 것이 끊겨버리니 이성을 잃게 되었고 그야말로 본능에만 의지해서 음식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남긴 음식들을 보면 허겁지겁 입에 구겨 넣기 바빴고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에 가득 차 있었죠. 허나 정말 너무 배가 고프다 못해 골아서 쓰러질 것 같던 중 큰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국밥집에 들어가서 그냥 눈 딱 감고 일을 저지르자는 거였어요. 얼른 시켜서 먹고 계산할 때쯤엔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자는 생각으로 엉거주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며칠을 굶으니 제대로 판단도 힘들었고 잡혀도 실컷 두들겨 맞거나 경찰서에 끌려가도 좋으니 따끈한 국밥을 양껏 우겨 넣어 먹고 싶더군요. 근데 이때 저의 이 무모한 선택이 일생 거대한 로또 당첨 결과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을 시켜서 우걱우걱 먹는 저에게, 거의 숨도 못 쉬고 물처럼 쏟아 넣는 저에게 식당 주인이 자꾸 말을 걸더군요. 요즘 오던 무료 밥차도 없으시고 힘드시겠네요. 그쵸? 그래도 물 드셔가며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말이 참 많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도 났죠. 허나 계속 먹느라 대답도 못하는 저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천천히 먹으라며 물도 챙겨주더군요. 저는 완전히 입안에 다 털어놓고 그제서야 대답을 했어요. 뭔 말이 그렇게 많소? 다소 무례한 제 말에도 식당 주인은 허허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그만 사례가 들릴 지경이었어요. 그러게요. 시장하신 분께 제가 너무 예의가 없었어요. 저기 언제든 배고프면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사양하지 말고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정말요? 여기는 고기 양도 꽤 많고 밥도 듬뿍 주는 곳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공짜로 밥을 주겠다니. 이 힘겹고 날 서 있는 마치 전쟁통과 같은 노숙자들 세계에서 이런 배려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나에게 뭔가 사기라도 치는 건가 싶어 믿기지 않는 말이었는데요. 저기 다른 분들도 너무 몰려오시면 곤란하니까 아저씨 혼자만 오시기에요. 그리고 이거 용돈으로 쓰세요. 자주는 못 드리지만 가끔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실로 오랜만에 만져보는 파란 지폐 5장을 봉투에 담아주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가 싶더군요. 불행인지 다행인 건지 저는 그런 상황을 마다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낚껏채선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이후로 근처 봉사로 오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버리고 완전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씨가 말려버려 그런지 저는 염치도 없이 몰래 이 식당을 더 드나들게 되었어요. 다른 노숙자들 몰래 혼자 와서 끼니를 해결했고 식당 주인은 제가 밥값을 줘도 한사코 손사래를 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완전히 제가 여기에 코가 꿰어버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원래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한동안 끊었던 술을 노숙자가 되고 나서 계속 마셔대서 그런지 툭하면 속이 아팠어요. 근데 그날따라 완전히 장이 꼬여버린 듯 탈이 나선 거의 넋을 잃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차가운 길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대도 행색 초라한 노숙자이다 보니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군요. 배 여기저기 안쪽을 찌르는 고통에 뒹굴대고 있는 저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다가오더니 일으켜 주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매번 저를 챙겨주던 식당 주인이었어요. 구토하는 저를 계속 토닥여주더니 완전히 기력이 빠져버린 절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저는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미처 몰랐던 몸속에 안 좋은 징후까지 다 떼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강이 심히 악화되어 있었고 이때라도 오지 않았다면 심각한 병을 키울 뻔했던 것입니다.
거의 아들뻘이나 마찬가지인 식당 주인의 도움으로 이 구차한 인생의 시간을 좀 더 늘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부끄럽지만 이제서 좀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염치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를 계속 식당 안쪽 방에 눕히고 보살펴주던 식당 주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제의를 저에게 하더군요. 아저씨, 저랑 같이 교회에 가보실래요? 솔직히 너무 생뚱맞은 제안이었고 그 나이 되도록 교회는 전혀 별개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까짓거 한번 가는 게 뭐가 어렵겠나 싶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날 걷어준 식당 주인이 처음으로 부탁한 건데 덕분에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못 들어줄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게 된 교회에서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얼얼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의 삶들을 돌아보게 되고 마냥 원망만 해오며 살아왔던 내 인생에 나도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되더군요. 솔직히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나 설교에 딱히 뭔가를 느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더군요.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고 대가를 바랬던 나는 자식들과 단절된 뒤에 다시 연락이 되었을 때에도 그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을 송두리째 버리고 계속 악착같이 쥐고 있던 손의 힘을 좀 빼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간 형태만 다른 욕심을 갖고 내 자식들을 휘두르며 살았고 한번 뒤통수를 맞고서도 끝내 내 욕심만 바라보며 쫓아가며 된통 얻어맞고 나니 이제는 그와 반대의 길도 있다고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말을 나눴던 몇몇 노숙자들이 생각났고 나보다 더 처연한 삶을 살며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그들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이제 완전히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저는 그대로 살 수가 없었고 식당 주인과 며칠 밤을 이야기 나누며 다른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박한 시작이었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노숙자들 식사 봉사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밥차가 떠나버린 거리가 얼마나 황망한지 알고 있었기에 저는 구석구석마다 다니며 그들을 불러 모아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고맙게도 식당 주인이 저를 직원으로 써주어서 조촐하게나마 월급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활비 얼마를 빼두고 조금씩 기부도 했어요. 1년간 찬 바닥에서 뒹굴며 살았던 노숙자의 삶이란 제 긴 인생 중 매우 짧았지만 무척 숨막히는 시간들이었으며 그들의 가파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엔 어린 자식이 있음에도 고아원에 맡겨두고 떠도는 이들이 있어 그들에게 물어 고아원에 찾아가 아이들 옷도 사주고 오는 등 실로 믿을 수 없는 저의 노후의 인생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로또 맞았다고 하나 저는 이때껏 살아보니 마음의 평안함이나 밑에서 끓어오르는 진짜 행복감이 실제로 인간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제 삶이 그러하니 이거야말로 저에게 있어 소위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에게 그 정도 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만한 기쁨을 제가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뻤겠지만 옆에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아들이 가지고 사라진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해도 제가 요즘의 삶에서 느끼는 충족감을 그대로 맛봤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같은 맛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흘러온 저의 인생이 아직도 실감나진 않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론 제 아이들 생각이 가끔씩 눈앞을 가리고 여전히 꿈속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언젠가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믿어보며 오늘도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청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들에게 버려졌던 날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난 버려진 거냐고 애타게 물으면서 내심 답은 알았던 것처럼 어쩌면 저도 이미 답을 알면서 묻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꽤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고 아직도 그 고개들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솟아날 구멍이 있어서 나름 잘 딛고 왔는데 저를 비롯해서 인생 살아는 건 왜 이리 구슬픈 걸까요? 늘상 혼자 생각만 하다가 새삼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쯤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나중에 제가 가정을 이룰 때 그 부분이 특히 가슴 아리게 느껴졌는데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버려졌고, 고아원에서 지금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몇 선생님들의 손을 거쳐 자라나게 되었어요. 당시에 알던 친한 동생이 있었고, 저보다 2살 어렸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처럼 자라왔습니다. 아마 멀쩡한 가정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당시 고아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보내는 일상은 생각보다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매번 음식이 모자랐고, 옷도 물려받고, 비어있는 시간 동안 원장이 주는 부업들을 하며 매우 고달프고 배고프게 보냈어요. 예쁘장하고 말끔하게 생긴 아이들만 편애하고, 행색이 초라했던 저와 동생을 매번 차별하기 일쑤였던 고아원의 생활이 너무 싫었고 결국 거리를 배회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일생 절대 그래선 안 되는 선택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당시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지만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었는데요. 저희 같은 고아들만 노리고 있던 소매치기 일당 형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었어요. 다소 험상궂은 인상에 매서운 눈빛으로 우리를 부르는 그들이 무섭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 꼬여들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네 이거 못 먹어봤지? 이리 와봐. 내가 줄게. 한쪽 눈이 심하게 어그러진 형이 우리를 부르면서 한 손에는 크림빵을 잡고 흔드는 것이었어요. 늘상 고아원에 좋은 손님이 올 때마다 주고 가셨지만 원장 가족들과 몇몇 아이들만 불러서 먹이고 저희는 구경만 해보았던 크림빵이었어요.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따라가게 되었고 그날부터 붙잡혀서 얻어맞기도 하며 고아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병철이가 소매치기 가르쳐 줄 거니까 잘 배워라. 안 그러면 또 맞는다. 무서워서 웅크리고 울고 있는 저와 동생에게 뒤쪽에 서 있던 병철이 형이란 사람이 다가오더군요. 당시 형은 고등학생쯤 되었는데 대강 이야기를 해보니 그 형도 우리처럼 고아였던 것 같습니다. 저와 동생은 소매치기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위에 있는 무서운 형들한테 맞았고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온 병철이 형을 따라다니면서 기술들을 몇 개 배우게 되었어요. 자, 영식이가 망을 보고 훈이 네가 여기저기 정신없게 난리를 치는 거다. 병철이 형은 무서워 보이는 얼굴이긴 했지만 목소리는 그다지 세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우리가 조금은 덜 겁나는 존재였습니다. 벌벌 떨면서 망을 보고 사람들 시선을 어떻게든 끌어서 그 사이에 빠르게
훔쳐오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달아 매일 거리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 훔쳐서 생긴 수확들을 이 집단의 가장 위에 있는 아저씨에게 갖다 바쳐야 했어요. 얼굴 여기저기에 상처가 있고 덩치가 엄청나게 컸던 그 아저씨의 얼굴은 제 나이가 지금 50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져갈 때마다 매번 크게 호통을 치면서 때리기 일쑤였거든요. 저는 고아원에 있을 때를 차라리 그리워할 정도로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우리를 전담해서 가르쳐주던 병철이 형이 보기에도 좀 그랬는지 몇 번은 우리를 빼주기도 하고 자기가 해온 걸 몰래 쥐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매치기 집단 아저씨의 심기가 안 좋았던 건지 저희를 부르더군요. 그날의 끔찍한 광경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온 아저씨는 너네들 벌이가 시원찮다며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저와 동생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더니 한가운데로 몰아놓고 사정없이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차라리 이렇게 맞다가 그냥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섭게 맞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뭔가 둔탁한 게 우리를 훅 하고 덮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그만하시라요. 얘네들 이러다 죽겠습니다. 쓰라리 눈을 살짝 떠서 보니 병철이 형이 우리를 얼싸안고 함께 뒹굴더군요. 아저씨는 몇 번이나 더 때리려다가 이제는 병철이 형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럼 네가 대신 맞아볼 테냐? 네가 얘네 감싸고 있을 때야? 정말 그렇게 무서운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여기를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다고 지옥이 있다면 여기인 걸까 싶을 정도로 아저씨는 병철이 형을 인정사정 없이 때렸고 저와 동생을 감싼 죄로 그날 형은 며칠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저씨에게 혼이 났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밤새 형 곁에 있었고 그렇게 형과 우리들은 다소 끈끈한 사이가 되어갔어요. 장난으로 스승님이란 소리를 하기도 했고 고등학생이었던 형 눈에 국민학생이었던 우리가 귀여워 보였던지 진짜 형처럼 곧잘 챙겨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밤에는 누워있는 저희에게 작게 속삭였는데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니네들 데리고 나갈 기다.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만 믿어. 알겠지?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엄마 아빠가 없어도 된다고. 다시는 고아인 걸 원망하지 않겠다고 막연히 속으로 되뇌이고 있던 차에 이 말이 얼마나 꿀처럼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어렵사리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저 녀석들 잡아! 하고 아저씨 일당들이 즉각 우리를 잡으러 뛰어나왔지만 병철이 형은 호루라기를 몇 번이나 불어대며 경찰이 오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각자 도망쳤고 반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터덜터덜 셋이 기차역에서 만나 얼싸안았습니다. 그렇게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어린 우리가 당장 뭔가 먹고 버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또 소매치기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전혀 다른 동네에 가서 다시 같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러지 말고 어디건 가서 도움을 청해야 했는데 막연히 생각이 짧은 상태에서 다시 손을 대버렸다가 결국은 아찔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되는 배고픔에 질려버린 우리는 동생 영식이가 망을 보게 하고 제가 여기저기 시선을 끌어당긴 다음 병철이 형이 그 주변을 도는 웬 아저씨의 품을 슬쩍하기로 했어요. 나름 익숙한 흐름이었지만 우리 모두 배고픔에 지친 상태라 어딘가 빈틈이 있었나 봅니다. 째지는 소리가 들리며 웬 아주머니가 제 목을 뒤에서 확 잡는 것이었어요. 어머,
어머, 이보세요. 얘네, 이것들 소매치기예요. 씩씩거리는 아줌마가 저를 잡고 있으니 병철이 형도 훔친 것을 떨어뜨리고 소매치기 당한 아저씨도 눈치채고 저희 모두를 에워싸더군요. 아니에요. 저는 당황해서 떠듬떠듬 변명을 했는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것들 전문이구만. 경찰서에 보내버려요, 저런 것들. 아우, 정말 질 나쁜 것들. 저런 것들은 부모가 없을 테지 아마.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와중에 경찰까지 오게 되어 점점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생 영식이를 비롯해서 병철이 형도 눈동자가 심히 흔들리고 매우 불안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찰이라니. 갈수록 내 인생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병철이 형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너무 놀래서 저와 동생은 일순간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 아들 시킨 겁니다. 얘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얘. 제가 시킨 거라 얘. 우리가 배고프다고 형에게 울먹이며 말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품을 훔치게 된 건데 형은 모든 게 본인이 한 짓이라며 경찰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 병철이 형, 안 돼. 제대로 말도 붙여볼 새도 없이 형은 경찰 아저씨들에게 끌려갔고 그렇게 사람들은 흩어졌고 순식간에 동생과 저만 그 길거리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 죄책감이 컸습니다. 배고프다고 자꾸 보채는 우리 때문에 형도 어쩔 수 없이 이를 계획한 거였는데 모든 걸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감옥에 끌려갔으니까요. 병철이 형, 형 어떡해. 경찰서라는 곳을 잘 모르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벌을 받는 곳이라 생각했고 나와 동생 대신 뒤집어 쓴 형을 생각하면 속이 너무나 쓰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줄인 배를 안고 거리를 돌아다녔고 점점 지쳐갔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걸이라도 하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훈아, 영식아, 내 왔다. 형? 정말 형이야? 병철이 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우리를 찾아온 형을 얼싸안고 엉엉 울었고 형은 뭔가 결심을 한 듯 했어요. 그리고 매우 굳은 얼굴로 저와 영식이에게 말을 하더군요. 네, 많이 생각했다. 너희들 이제 소매치기 하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될 끼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병철이 형은 한창 배가 줄인 저와 영식이를 데리고 국밥집에 가서 따뜻한 국밥을 양껏 사 먹여줬어요. 그때 국밥 맛을 아직 잊을 수 없는데 너무나 따뜻하고 맛있어서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동생과 함께 싹싹 긁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형은 그런 저희를 흐뭇하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밥 다 먹었냐 묻더니 다 쓰러져 가는 판잣집에 데려가더라고요. 여기를 본인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머니 말로는 소 키우던 곳이라서 안 쓴다고 한다. 집 구할 때까지 있어도 된다 했는 기라. 진짜? 우리 집인 거야, 그럼? 축축하고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여기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때리는 아저씨나 형들도 없고 무시하는 고아원도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 병철이 형은 어디서 이불도 얻어오고 부서지기 직전인 책상도 갖고 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여기서 우리 셋이 사는 기라. 내가 너희들 공부시킬 기야. 공부 안 하면 다시 소매치게 되는 기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 건데? 형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저를 붙잡고 공부해야 한다며 단호히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철이 형과 셋이서 살아가는 생활은 소매치기로 살 때와 큰 차이 없어 여전히 가난하고 넉넉지 않았지만 마음은 너무 편했습니다. 병철이 형은 새벽같이 나가서 신문 배달을 했고 근처 아저씨들에게 물어물어 일을 배웠고 낮에는 구두 닦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또 열심히 배달을 나가고 계속 많은 일들을 하며 저와 영식이가 밥도 굶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와, 오늘도 국밥 먹을 수 있는 거야? 맛있겠다. 천천히 후후 불어 먹어야 한다며 저희를 챙겨주던 형. 우리는 고아였지만 처음으로 병철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책임지고 끌어가려는 병철이 형은 이미 저희에겐 부모나 마찬가지였지요. 형이 열심히 알아본 결과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책을 얻어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진도도 많이 느렸고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대체 이 공부 언제 끝나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 투성인데. 그래도 하다 보니 완전히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이 일하러 간 동안 우리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전 중학교 검정고시까지 통과했어요. 공부 같은 건 관심도 없었던 저에게 병철이 형이 새로운 길을 알려주었고 계속 응원해준 덕에 가능했습니다. 장하다. 참으로 장하다. 훈이 네가 고생 많았다. 나는 네가 제일로 자랑스럽다. 앞니가 하나 없는 얼굴로 해벌쭉 웃으며 머리에서 스며나오는 땀을 닦는 병철이 형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인생에 볕이 든다는 것을 처음 느꼈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늘 좌절과 멸시, 조롱이 앞섰고 누구에게 얻어맞지는 않으면 다행인 날들이 제 유년기를 꽉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병철이 형을 만나서 처음으로 나쁜 일이 아닌 나 자신을 잘되게 하는 무언가를 하면서 작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취감을 한번 맛보고 나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더군요. 그렇게 영식이의 중학교 검정고시도 가르쳐가면서 저는 저대로 한 단계 더 높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창 짚혀가던 제 마음의 불씨를 완전히 불어 꺼트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훈이 형, 병철이 형, 왜 안 들어오지? 그러게, 국밥집 배달이 늦나? 저도 그날따라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국밥집 배달을 마치고 이쯤이면 당연히 들어오는 시간인데 밖이 한창 어두워져서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도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 건가 싶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이윽고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철이 형,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무서운데. 그렇습니다. 저와 영식이에게 있어 병철이 형은 형이자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형은 부모님 그 자체였어요. 함께 보낸 5년의 시간 동안 형은 매번 힘든 몸을 끌고 들어와 지쳐 쓰러져 자기 일수였지만 그 작은 방에 셋이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날들은 그 어떤 따뜻한 이불과도 비교할 수 없이 포근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병철이 형이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안 들어온 적이 없었기에 우리는 적잖이 당황했어요. 몇 번이나 다시 마음을 되새기면서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어디서 자고 오나 보다 하며 생전 없었던 일들을 억지로 상상하며 이해해 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달력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도록 형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고
2달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 형을 보며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 몇 번을 불안함에 화도 냈다가 울기도 했던 동생은 힘겹게 한마디를 뱉더군요. 훈이 형, 우리 또 버려졌나 보다. 그 말이 너무 서글프고 비참하게 느꼈지만 저는 아니라고 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부터가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던 것이었고 그걸 동생의 말로 다시 한번 확답받은 것이었으니까요. 난데없이 그렇게 자취를 감춰버린 형을 두고 저는 이제는 제가 형의 자리를 이어 배달 일을 하면서 먹거리를 준비하고 그 와중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따느라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어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 그간 공부만 할 수 있게 신경 써주었던 형의 고생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왜 우리를 두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리움과 슬픔과 한탄이 오갔습니다. 몇 번이나 가슴속으로 형에게 물었어요. 병철이 형, 우리가 너무 염치 없이 형에게 붙어 있었나? 형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가 잘못했어. 나도 이제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아와라, 형. 그렇게 저와 영식이는 그 허름한 집에서 이어 몇 년을 더 살면서 형을 기다렸고 그 사이에 각각 원하던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근처 어른들의 추천을 받아 지역 칸센터에 일을 배우러 다니게 되었는데요. 병철이 형이 나간 이후로 전에 없던 불안감을 심히 느낀 동생은 이제 뭘 하던 제 옆에 꼭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형아는 나를 안 버릴 거지?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동생에겐 저 못지않게 병철이 형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뒤이어 검정고시에 붙은 동생을 카센터에 소개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 카센터 일 힘들기도 하고 몸도 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저축도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받은 월급을 세어보며 병철이 형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 돈이면 이제 우리가 병철이 형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옷도 한 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형은 왜 소식 하나 전해주지 않는 걸까? 우리는 한 곳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 형제 카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이고 무척 떨렸지만 우리 손으로 일구게 된 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성공에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근 30년의 시간 동안 저도 영식이도 각자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그 사이에 자식들도 낳았어요. 근거리에 살면서 자주 교류를 하면서 여전히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아이들도 열심히 키워냈는데요. 각자 가장이 되다 보니 나름의 고충도 있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가정의 온기를 지켜내겠다고 또 다른 치열함을 갖고 살았습니다. 가끔씩 영식이를 만나서 가족들끼리 밥도 먹고 여행도 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친형제 이상의 우정을 교류해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이 너무나 당황스럽게 갑자기 풀려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간절했고 소원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날은 영식이네 가족과 갈빗집에서 만나 아이들 잘하는 이야기를 하고 카센터 별개 창업을 위해서 한창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규모가 커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타 지역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터라 이건 꼭 고민을 해봐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 갈빗집 입구에서 한 초라한 아저씨가 껌바구니를 들고 힘없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무심결에 저는 영식이에게 말했어요.
요즘도 저런 사람들이 있네. 우리 어릴 때도 저렇게 껌 팔러 다니던 아저씨들이나 애들 있었잖아. 그러게, 어릴 적 생각이 나는구만. 얘네들은 모르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영식이는 자기 애들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점점 우리 테이블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백발이 듬성듬성 나 있고 주름이 가득한 거의 노인에 가까운 얼굴이었는데 참 피로에 찌들어 보였습니다. 말이 겨우 나올까 말까한 힘없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껌 한 통 1,000원입니다. 한 통만 사주세요.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하나 사볼까 했는데 지폐를 받는 이 아저씨에게 왠지 시선이 자꾸 갔어요. 빨리 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꾸물거리나 싶어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은편 영식이가 아저씨를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얘도 살 생각인 건가 싶던 차에 껌을 받으려고 다시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만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저씨 얼굴 언저리에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 때문에 계속 시선을 뗄 수 없어 참 이상했는데 그 아저씨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는 기억이 났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름을 입에 머금고 그 상태로 겨우 입을 때렸던 차 영식이가 그만 먼저 외쳐버렸습니다. 병철이 형? 저뿐 아니라 영식이도 느꼈던 것이었어요.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끌어올라오면서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영식이는 의자를 밀고 나와 그만 바닥에 주저앉았고 병철이 형은 도통 감을 못 잡는 얼굴로 저와 영식이를 번갈아가며 보더군요.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들여다볼수록 온몸의 신경과 감이 바짝 곤두서며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병철이 형이 맞다고요. 푹 꺼진 눈꺼풀이 다 뒤덮여 눈동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형이 분명 맞았고 당황해서 벌린 입 사이로 하나 빠져있는 앞니는 꼭 병철이 형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형, 저 훈이에요. 형, 병철이 형. 몇 번이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마주 잡았는지 영식이는 옆에서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형에게 우리가 바로 훈이와 영식이라고 말했어요. 형이 우리 그렇게 먹여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형, 우리 기억 안 나요?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가족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압니까? 그렇게 터져 나오는 눈물을 추스르지 못한 채 엉엉 울며 계속해서 얼싸안고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한참 있다가 가족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병철이 형과 저 동생은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제서 겨우 묻게 되었습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가슴에 두고 있었던 그 말을 비로소 입 밖에 내게 되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는 거였어요. 몇 번이나 꿈을 꿨고 꿈속에서 형은 늘 답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드디어 실물로 만나본 병철이 형은 씁쓸한 얼굴로 말을 잇더군요. 누구들한텐 참말로 미안하다. 사실 내한텐 내를 버린 어무이가 있는지라. 어느 날 어무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 사는 곳에 연락을 해봤다. 그런데 쓰러졌다는 연락이 오기에 얼마 안 남았단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그들을 두고 멀리 내려가게 되었다. 미안하다 참말로. 그렇게 어머니께 내려갔던 형은 어머니의 임종을 보고 돌아오려고 했으나 새아버지에게 붙잡혀서 다시 얻어맞고 여동생을 빌미로 협박하는 아버지에게 끌려다니며 구걸을 하고 소매치기를 하는 등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던 형이 자신의 삶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듣고 정말 너무 애달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지병을 얻어서 다리 한쪽도 절개되었고 누가 봐도 노숙자인 모습으로 이렇게 껌을 팔아가며 빵과 우유 등으로 연명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형의 다음 말을 듣고 저는 온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그들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보기 좋구마. 내도 결혼했으면 이래 살 수 있었겠나 싶다. 내 부탁 하나 해도 되나? 내일 밥 먹을 돈이 없다. 내 국밥 한 그릇 사서 실컷 사서 먹어보고픈데 너그들한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구마. 돈 7,000원만 내 빌려줄 수 없나? 저나 동생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밖으로 뛰쳐나와 벽을 잡고 엉엉 오열을 했습니다. 병철이 형은 우리에게 아버지였고 가족 이상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려고 했으면서 자기는 저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마저도 국밥 한 그릇 부탁하는 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형의 삶이 얼마나 처연했는지 얼굴에 잔뜩 늘어선 주름이나 쉰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매번 우리에게 밥을 먹이려고 애썼고 밤낮 없이 일했던 형의 등은 더욱 굽어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형을 보며 눈물을 닦고 동생을 보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통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몰라 다시 한번 동생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저와 일치하더군요. 병철이 형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입금을 했어요. 금액은 타 지역의 카센터 창업을 위해 저금해둔 1억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었던 병철이 형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형에게 주고 싶었어요. 가파르고 가파른 인생 속 그래도 어딘가는 뚫려 있고 아직 세상을 살아가도 된다고 알려주었던 병철이 형에게 우리도 그 나름의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삶의 구덩이에서 만나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던 형의 현재가 너무나 애처롭게 느껴졌지만 저희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준 형 역시 조금이라도 그 빛을 발견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